안녕하세요.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오늘은 햇살이 너무 좋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 걸음처럼 천천히 봄이 오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1978년도에 출간되어 80년대 청춘들의 연애 감정을 폭발시킨 한수산 작가의 소설 바다로 간 목마로 함께합니다. 윤희의 책 초창기 업로드에 어느 독자님이 한수산 작가의 바다로 간 목마를 낭독해 주시길 바란다는 댓글을 다셨습니다. 그 이후 이미 절판된 책을 찾기 위해 중고 사이트를 뒤져 드디어 찾았지만 제 목소리가 연애 소설에 맞을까 싶어 망설이다 이제 용기를 냅니다. 이 작품은 80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한수산 작가는 강원도 출신으로 1972년 단편 4월의 끝으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후 수많은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다. 대표작으로는 구남도와 부초, 가을 나그네, 아프리카여 안녕 등이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문체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77년 제1회 오늘의 작가상, 1984년 제4회 노건문학상 등 수많은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윤희의 책은 5주 혹은 허락된다면 4주에 걸쳐 완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와 하루 끝에 깊은 잠을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선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바다로 간 목마, 한수산. 1. 겨울이 갔다. 이제 내 마음에만 남아있을 뿐 겨울은 어디에도 없다. 겨울의 자국을 씻으며 이렇게 봄비가 오고 있지 않은가. 비가 뿌리고 있는 호수 저편으로 안개에 가려진 산이 보인다. 그 모습이 아버지의 방에 걸려있는 한 폭의 산소화와 닮아 있다고 주인은 생각한다. 그러나 아버지 방의 그림도 안개에 쌓여있는 호수도 둘 다 잿빛이지만 호수 건너의 산을 바라보는 주인은 가늘게 내리는 봄빛 속에 알 수 없는 푸른빛이 스며 있음을 본다. 지금 내가 겨울이 갔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 알 수 없는 푸른빛 때문이리라. 겨울, 가버린 겨울. 긴 겨울방학 동안 주위의 방 창으로 내다보이는 정원에는 포도나무가 지포로 감싸여 있었고 그 포도나무의 마른 줄기 사이로 눈은 내리고 또 녹고 했지만 민우에게서는 끝내 한 통의 편지도 없었다. 하늘을 가리며 숨막힐 듯 눈송이가 내리던 날 듣고 있던 FM에서 주말을 즐겁게 보내시라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음악에 섞이고 있었으니까 그날은 토요일이었을 것이다. 주희가 먼저 편지를 쓰기로 했었다. 저 아주 잘 있어요. 가슴엔 발목이 빠지도록 눈이 쌓였어요. 자꾸만 생각해요. 누군가가 그 눈 속을 지나가 주었으면 하고 말이에요. 끝없이 하얗기만 한 이 시간의 미로를 아시겠어요? 눈이 녹을 때쯤에는 전 아마 아저씨를 까맣게 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날 저는 제 목마와 함께 쌓여있는 겨울을 밟으며 떠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에게서는 아무 회답이 없었다. 목이 높고 꽃무늬가 화려한 스웨터를 입고 늘 그렇듯이 조금 쓸쓸해 보이는 웃음을 지으며 그 마음에 쌓인 눈을 밟으며 민우가 와주기를 기다렸지만 그가 오지 않은 채 겨울은 가버리고 말았다. 호수를 끼고 휘어진 둑길을 걸으며 주인은 겨울이 갔다는 이 느낌이
오늘만도 벌써 두 번째의 이름을 떠올린다. 아침에 보라색 벙어리 장갑을 빨아 널면서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가. 첫 추위가 있던 11월 하순이었다. 오후부터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 버리던 날, 그가 사준 벙어리 장갑이었다. 다방을 나온 주인은 너무 추워서 민우의 주머니에 손을 찔렀었다. 화가 나도록 추워. 예, 그렇다고 내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어떡하니? 팔을 끼는 일, 손을 잡는 일, 그런 것을 거북해하는 민우는 그래서 주희에게 이상한 나라의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고 있었다. 추운 걸 어떻게 해? 너 당장 손을 빼지 않으면 택시 태워서 집으로 보내버릴 거다. 그러나 주인은 그의 주머니에 든 동전을 달그락거리며 딴소리를 했다. 아, 바로 이거였구나. 난 아저씨가 참 무게 있는 남자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나이 때문인 줄 알았지 뭐야. 이제 보니 주머니에 든 동전 때문이었잖아. 안 되겠다. 장갑을 하나 사줄 테니 손을 빼기다. 장갑 같은 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뜨는 거예요. 너야 뭐 그런 거 할 줄 알겠니? 오늘 가서 당장 아저씨 장갑 하나 떠드릴까 보다. 그만둬라. 내가 떴다면 분명 손가락이 4개 아니면 6개짜리가 나올 건데? 민우에게 끌리다시피 들어간 양품점에서 싸고도 따뜻하고 멋있는 거 뭐 없을까요? 하며 산 벙어리 장갑이었다. 장갑을 끼고 걸으면서 주인은 물었다. 내가 추우면 아저씨는 뭐든지 사주겠다? 왜? 발시리니? 양말 하나 사줄까? 아니요, 온몸이 추운데요. 그렇담 내복을 사야겠는걸. 이빨도 시려운데요. 그건 어떡하죠? 입을 꼭 다물면 될 거 아니니. 그치만 난 말하고 싶어. 그 아저씨가 방학을 하고 집으로 내려오기 며칠 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주인은 믿지 않았었다. 그래서 쉽게 남의 이야기처럼 물을 수도 있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이 슬픈 것이었으면 좋겠네. 진지하게 들어. 그렇게 결심한 것이니까. 선 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보다 많이 예뻐요? 그렇다면 할 수 없죠. 누구에게나 선택의 자유는 있으니까. 네가 나 때문에 상처 입어선 안 되잖니. 제가 왜 상처 입어요? 넌 이제 대학 1학년이고. 네, 알아요. 그러니 어리고 공부를 해야 하고 그건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3년 후에는 졸업할 테고 10년 후쯤에는 학부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무슨 문제가 돼요? 나는 31살이다. 그리고 저는 20이에요. 누굴 사랑할 수도 있어요. 네가 어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30이 넘은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아름답다고 느끼기 전에 같이 자고 싶다고 느껴.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마. 난 부모의 반대니 뭐 그런 것들과 싸우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무엇이 쟁취된다는 거니? 사랑해서 무엇을 완성하겠다는 따위. 그게 얼마나 어리디 어린 생각인지는 나이 들면 너도 알게 돼. 그리고 말이다. 나는 무엇인가를 책임진다는 그걸 못해. 그러나 주인은 믿고 있었다. 어머니가 민우를 만났고 그에게 딸과 헤어질 것을 부탁했지만 그건 쉽게 이겨내지리라 믿고 있었다. 그래서 민우에게도 말하지 않았던가. 어머니는 제 편이에요. 라고. 저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끝내 미워할 수는 없을 거예요. 라고. 빗속에서 우산을 옮겨 잡으며
주인은 습기를 머금은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학교는 개강을 한 지 벌써 일주일. 이젠 강의도 자리가 잡혀가리라. 친구에게 부탁했으니 수강 신청은 했겠지. 내일은 서울로 가야 한다. 그리고 민우를 찾아야 한다. 주인은 입술을 물었다. 31살 먹은 남자의 무엇을 나는 사랑하는가. 장갑 하나에까지 추억을 묻혀놓고 이제 와서 그는 무엇을 어쩌겠다는 것인가. 지금은 봄이다. 내 안에서도 꽃은 피어야 하리라. 주인은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저편 산이 오늘 슬퍼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이 슬퍼서인가? 그렇다면 저 빗속에서 느껴지는 푸른빛은 내 마음의 푸른빛인가? 이런 슬픔이란 또 얼마나 통속적인가? 민우의 얼굴에 스며있는 차가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고 처음 그를 보았을 때 주인은 생각했었다. 그것이 그의 얇은 입술 때문이라고 일기에 적었을 땐 이미 그를 사랑하게 된 후였다. 민우를 처음 만나던 날, 대학병원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들여다본 창경원은 이상스레 비어 있었다. 빈 공중전화를 보면 까닭없이 들어가 전화를 하고 싶어지는 기분으로 주인은 그날 창경원을 들어갔었다. 아이들과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 그리고 낮잠을 자고 싶어하는 아빠를 끌고 나온 가족들로 늘 붐비어야 한다고 믿고 있던 그 창경원이 한산했을 때 주인은 왠지 즐거웠다. 그 즐거움 때문에 주인은 민우와 동행한 그 10살짜리 꼬마에게 말을 걸었을 것이다. 규장각이 마주 보이는 벤치에 앉아있는 주희의 옆을 솜사탕을 들고 뛰어다니는 꼬마는 한 손에 야구장갑을 들고 있었다. 얘, 너 니네 골목팀의 야구선수인가 보구나? 꼬마는 주희를 한번 쳐다보고는 스스럼 없이 대답했다. 선수는 아니에요. 그럼? 그냥 야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공 가지고 노는 거요. 주희는 아이의 대답에 웃으면서 나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공 받을 줄 아세요? 아니, 보는 것만 재밌어 해. 전요, 공을 받을 때 자꾸만 눈을 감거든요. 그래서 틀렸대요. 어머, 그러니? 공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거든요. 소질 없대요. 누가 그래? 아빠가요. 저 사람이 내 아빠니? 주인은 저쪽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있는 민우를 턱으로 가리켰다. 에이, 우리 삼촌이에요. 삼촌은 말이죠. 아이는 주희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삼촌은 노총각이에요. 뭐? 주희의 웃음이 끝날 때쯤 아이는 말했다. 우리 삼촌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몰라? 뭐 하시는데? 있잖아요. 삼촌은 벙어리 학교 선생님이에요. 벙어리? 벙어리 학교가 뭐니? 이런 거 몰라요? 이런 거. 아이는 손으로 가슴을 치기도 하고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며 수화 흉내를 내었다. 아, 농아학교 교사로구나. 생각하며 주인은 이쪽으로 걸어오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서늘했다. 마른 몸매가 어딘지 좀 허전해 보이는 남자. 가자, 목마 태워줄게. 아이는 주희 옆에 야구장갑을 둔 것도 잊은 채 머리칼을 나풀거리며 놀이터 쪽으로 달려갔다. 야구장갑을 집어든 주희에게 아이를 따라가던 민우의 눈길이 와서 머물렀다. 가슴에서 풀려나가는 인연의 실이 그에게로 가서 감기는 소리를 그때 주인은 들었다. 제게도 목마를 태워주지 않으시겠어요?
그것은 누가 시킨 말이었을까? 소리 없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고 먼 하늘까지 뻗은 길에 희디 흰 카펫이 깔리고 있었다. 헤어지며 민우는 말했다. 다시는 처음 보는 남자에게 목마를 태워달라고 하지 마. 집에 돌아온 주인은 짐을 정리했다. 책이며 이불 끼시며 옷가지들. 그걸 보고 있던 오빠가 문득 참, 너 나간 사이에 서울서 전화 왔었다. 누구한테서냐는 말이 나오질 않았다. 같은 학교 학생이라나? 미스터 최라 그러더라. 네가 학교일 안 나오기에 궁금해서 걸었다나? 다른 말은 없었어요? 내일 올라간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러잖니? 애 한번 씩씩해서 좋더라. 씩씩해 보였겠지. 아, 주희 아버님 되시는군요. 저는 따님이 학교에 안 나오기에 시집 보내셨나 했습니다. 오빠는 첫눈에 뭔가를 결정해버리는 그 선입견 때문에 언젠가 큰일 한번 날 거야. 그럴까? 그 애가 날 보고 뭐라는 줄 알아? 고딕 양식의 신비와 우아함이 있는 여자래. 야, 그건 너무 씩씩했구나. 걔는 아마 잠잘 때도 씩씩하게 잘 거야. 미팅에 고무신을 신고 나온 그가 자기의 파트너가 되었을 때 주인은 이를 갈았었다. 법대 최성현입니다. 전 또 새마을 지도자신가 했죠. 하하. 하하라니. 뭐 이런 정신병원에서 갓 나온 자식이 있담. 이래봬도 이 고무신이 해외물을 먹은 겁니다. 뭐라고요? 구두야 새 가죽으로 만드니까 국산이란 게 있지만 고무신이야 완전 수입에 의존하죠. 고무가 생산 안 되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고무신이야말로 가장 사치한 신발이 아니겠습니까? 하하. 며칠 후였다. 성현이가 그 미스터 고무신이 법대 수석 합격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 주인은 하루 종일 하하거리며 웃어야 했다. 다음 날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렇게도 많은 공중전화가 서울에 있었던가에 주인은 새삼 놀랐다. 역 광장에서, 로터리에서, 학교 앞에서 공중전화는 인주빛으로 불타며 주위의 앞을 가렸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주인은 재가 날리듯 가슴을 에이게 하는 민우의 얼굴을 보았다. 전화를 해야 한다. 수화기 저 끝에 그는 있고 내가 그를 부르면 그는 다시 내게로 걸어오리라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그날 하루를 주인은 전화를 하지 못한 채 보냈다. 2. 밤이 와도 깃발을 내리지는 않기로 했어요. 아저씨를 향해 높이 높이 올린 제 사랑의 깃발은 어둠 속에서도 펄럭이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세월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대요. 모든 것을 변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깊고도 넓은 강이 있다고 하대요. 제 사랑의 깃발도 낡고 헐벗어서 언젠가는 내려지게 되려는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믿고 싶어요. 이 사랑이 밤을 지새는 사이 낡고 찢기워지고 세월에 헐벗어 간다 해도 그것은 비와 바람과 이슬이 하는 일일 테니까 언젠가는 제게 축복이 되리라는 것을. 어제는 말했어요. 저 어둠에게 가만히 새끼손가락을 내밀면서 약속했어요. 우리 서로 버리지 않기다. 약속은 깨어지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그날이 온다 해도 사랑은 사랑으로 남아있게 하기다 하고 말이에요. 학교에 가도 버스를 타도 소리내어 웃으며 팔랑팔랑 싸돌아다녀도 가슴 뒤쪽에서는 언제나 나비 부인 중에 허밍 코러스 같은 낮은 합창소리가 들려와요. 구름 낀 낮은 하늘 같은 그 목소리들. 아저씨는 제게 낮은 하늘인가요?
저는 비를 기다리며 이렇게 서 있나요?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저씨는 저의 사랑이고 소중한 저의 하늘이고 그렇게 생각하자면 가슴이 타버릴 것만 같아서 올 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 눈물을 배우지 못한 걸요. 아저씨가 저에게 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리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또 편지를 쓰고 있어요. 결국 저는 떼를 쓸 수밖에 없나 봐요. 아저씨는 까막눈이라고 말이에요.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라고나 아는 불악무식한 까만 눈이 아니라면야 제 편지를 읽고 제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아시면서도 저를 찾아오지 않을 리는 없으니까요. 목마를 태워주시던 그 봄이 왔잖아요.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귓전에 찰랑거리는데 가을 바람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오는데 목마를 태워주시던 그 봄이 가고 있는데 저는 박인환의 시를 쓰러진 술병처럼 외워보며 어젯밤에는 제 깃발이 또 얼마나 이슬에 젖은 나를 쳐다보고 또 쳐다보곤 해요. 이 편지는 미납으로 붙일 거예요. 나는 왜 자꾸만 창 같아질까? 민우에게 쓴 편지를 봉투에 넣고 그의 주소를 적어가다가 주인은 손을 멈추었다. 한스럽게 가락이 붙어가는 이 여자를 어쩜 좋담? 그의 학교로 전화를 했지만 민우를 만날 수가 없었다. 여자가 자기를 찾거든 무조건 없다고 하라고 일러두기라도 한 양 전화를 받는 사람마다 대답은 한결같았다. 자리에 안 계십니다. 몇 시에 걸면 뵐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십니까? 주인은 화가 나서 제가 민우의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며 수화기를 내려놓곤 했다. 몇 번 민우를 찾아가기도 했었다. 소월의 그 집 앞처럼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다가 돌아오고 말았다. 그의 학교 건물을 바라보면 차마 찾아 올라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를 찾아가는 자기는 영영 잊혀진 여자일 것만 같았다. 그렇게 3월이 가고 4월이 왔다. 우리 탁구 치러 갈래? 목덜미를 어루만져주는 햇살을 받으며 교정 벤치에 앉아있던 주인은 성현이에게 말했다. 탁구라. 다시 말해서 병병을 하자 이거렸다. 그래도 글줄은 읽었다고 진서만 쓰겠다네. 중국에서는 탁구를 병병이라고 쓴다던가 핑퐁이라는 발음과 병병의 중국식 발음이 닮아있기야 하겠지만 탁구를 병병이라고 한자로 써놓고 보면 병자에 뒤뚱거리는 듯한 모습하며 그 뜻까지도 탁구와 참 많이 닮아 보인다. 책과 가방을 챙겨드는 주위를 성현이는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왜 탁구는 치자는 거니? 너한테 이기고 싶어서. 성현이는 만화 속 악한의 졸개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 대장부와 승부를 하겠다니. 둘은 학교를 나왔다. 운동장에서는 야구 선수들이 필딩을 하며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지는 사람이 술을 사기로 한 탁구 시합에서 주인은 성현이를 스트레이트로 몰아붙였다. 성현이의 탁구 실력은 엉망이었다. 코너를 번갈아 찔러대는 주위의 공을 받아보려고 시근덕거리는 성현이가 나자빠지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었을까? 결국 2대 0으로 부서진 성현이가 술을 사기로 했다. 탁구장을 나오며 주인은 오랜만에 웃었다. 잠자는 사자가 안 됐다. 진 소감이 한마디 있을 만도 한데.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 게임을 앞두고 체중 조절에 실패했단 말이야. 탁구에도 체중 조절이 필요한가? 야, 좀 그렇다고 그러자. 좋아.
리턴 매치는 언제라도 받아줄 테니까. 시내로 나왔다. 마주 앉은 술집에서 주인은 술잔에 떠있는 맥주 거품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의 거리에 저녁이 내리고 있다. 어둠의 망토가 펄럭인다. 민우, 민우. 주인은 거두어들인 눈길을 다시 술잔에 모은다. 너 골동품 감상하니? 주인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뭘 그렇게 보냐고. 그냥. 그 술잔 고려시대에 만들지 않았어. 별로 감상할 게 못 돼. 자, 마시자. 언제였던가. 민우는 말했었지. 술은 차표와 같다고. 내릴 곳이 적혀있지 않은 차표. 한 잔의 역을 지나서 떠나가는 술로의 긴 여행. 차를 내리면 밤이라는 도시에 닿아 있다. 술집 문을 나서면 밤의 이정표가 맞아주는 도시. 우리는 작은 목선처럼 집으로 돌아간다. 이 통금의 시대에 그는 지금 어디에 있나? 주희야, 너 요새 무슨 걱정 있니? 주희는 고개를 저었다. 좀 이상해. 실연했냐? 실연? 그런 것 좀 해봤음. 머리 좋은 남자는 가끔 이렇게 남의 안을 들여다볼 줄 알아서 싫더라. 주인은 조금 웃으며 그의 얼굴에서 고개를 돌렸다. 실연이라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무연인가? 민우와 나는 지금 사랑을 없애가는 중인가? 지우고 또 지울수록 없어지기는커녕 더 새롭게 솟아나는 이 가슴의 문신을 무엇으로 없애겠다는 것인가? 잘 가. 성현이와 헤어지며 주인은 처음으로 그렇게 말해주고도 한참을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목요일이었다. 며칠째 비가 내리는 4월 하순. 오전에 2시간 강의가 있었지만 그날 주인은 교수님의 원고 정리를 도와드리다가 오후에야 학교를 나올 수 있었다. 떨어진 꽃잎이 비에 젖고 있는 음악대학 앞길을 걸어 나오던 주인은 도서관을 등지고 서서 검은 우산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민우다.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 귓속 가득히 종소리가 울려왔다. 발밑이 한없이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았다. 민우가 다가왔다. 진한 기름이 흘러가는 듯한 그 순간은 순간이 아닌 천년이었다. 가슴에 눈보라가 불고 있었다. 길고도 길었던 겨울, 얼어붙었던 강을 깨고 민우의 얼굴이 주희의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비가 뿌리고 있었다.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다고 주희는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의 얼굴이 이렇게 멀어 보일까? 눈물 때문에 점점 흐려오는 민우의 얼굴에서 주희는 고개를 꺾었다. 그냥 돌아갈까 했지. 오늘 강의가 오전밖에 없다기에. 민우의 목소리. 주희는 고개를 숙인 채 감사했다. 주여, 은혜로우셔라. 겨우 입이 열렸다.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참으로 바보였구나. 겨우 어떻게 오셨냐라니. 주인은 입술을 물었다. 나 오늘 쉬는 날이야. 주희가 미납으로 편지를 붙였기에 우표값 받으러 왔지. 고개를 들었다. 민우가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나는 왜 10개 중에 1개도 그가 밉다는 생각이 나지 않는가. 비로소 추위로 파리해진 민우의 입술이 보였다. 말없이 서 있었다. 민우가 한 발 다가섰다. 우산 접어. 그리고 이리 들어와. 주희가 우산을 접었다. 택시를 타고 학교를 나와서
둘은 다방으로 들어가 몸을 녹였다. 다방을 나올 때쯤에 주인은 비로소 9개의 기품 옆에 있는 1개의 노여움으로 말할 수 있었다.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나 다음번 편지에는 뭐라고 쓰려고 했는지 알아요? 야, 민우야, 임마 너 장가 갔니? 주희, 이렇게 써서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술 잔뜩 먹고 막 앙앙 울려고 했는데 그냥 울지 술은 왜 먹냐고요? 그럼 내가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울란 말이에요? 다방을 나와 우산을 펴는 민우의 옆에 서서 주인은 웃으며 보세요. 저 겨울 동안 참 많이 컸죠? 그래. 하마터면 너무 커서 할머니가 될 뻔했는데 함께 저녁을 먹었다. 빗속을 걷기도 했다. 단막 연극도 보았다. 밤이 깊어갔다. 우산을 접고 이슬처럼 가늘어진 비를 맞으면서 걸었다. 아저씨가 제게 오신 걸 보니까 오늘 오는 비는 이슬비예요. 민우는 말없이 들었다. 어려서 부르던 노래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있으라고 이슬비, 가라고 가랑비. 오늘 이 비는 둘이 함께 있으라고 내리는 이슬비인가 봐요. 금은방이 늘어선 거리를 둘은 지나고 있었다. 왜 보석은 빛날까요? 빛나는 건 보석뿐이 아니야. 주희 머리칼에도 보석이 맺혔어. 주희의 머리칼에 묻은 작은 빗방울이 불빛을 받아 반짝이곤 했다. 민우의 전부를 끌어들일 듯 주희는 그의 눈길을 받았다. 지금의 제 가슴도 보석이에요. 이렇게 반짝일 수가 없어요. 울고 싶은데 왜요? 보석은 왜 빛나는가? 그런 물음에 대답을 하자면 울고 싶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울고 싶듯이 말이야. 둘은 보석들이 영롱한 쇼 윈도를 보며 웃었다. 나 저거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난 가난한 서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 한 번, 단 한 사람에게만 사주면 되잖아요. 그를 쳐다보는 주위의 눈빛이 소리 없이 타고 있었다. 오빠는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은 반대하시지만 엄마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아빠가 문제예요. 아빠에게 이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아저씨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었다. 민우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다시는 헤어져 지내지 않을 거다. 나 지금부터 아저씨랑 함께 살면 안 될까? 주희의 목소리는 낮았다. 팔을 돌려 민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 노예 근성을 아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조개탕도 끓이고 머리도 감겨드리고 하얗게 빨래도 빨아널고 밤이면 그 깊은 당신 가슴에 안겨서 잠들고 싶은 그래요. 노예이고 싶어요. 당신에게 함몰해 버리는 사랑의 사슬로 묶인 노예이고 싶은 거예요. 3. 저 어때요? 싱싱하고 파릇파릇하죠? 건강하고 또 공부도 잘하는 편이에요. 그럼 그리고 또 예쁘죠? 주인은 잘 좀 봐주십시오 하듯이 콧등을 쫑긋거리며 민우를 쳐다보았다. 그럼 봐요. 전 이렇게 완벽한데 아저씨는 뭐예요? 아저씨가 뭐 부잣집 막내 아들이에요? 아니지. 그렇다고 미남이에요? 글쎄, 얼굴에 자신 없지. 그치만 보통은 되잖아. 거보세요.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미남도 못 되고 또 별로 씩씩하지도 않아요. 더구나 아저씨는 30이 넘은 늑다리 총각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집에서 20년 곱게 기른 딸을 냈다 너가져라 하고 쉽게 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겠죠. 주희 여사님,
그렇지만 내가 부잣집 막내 아들이 아닌 건 하나도 내 잘못이 아니고요. 미남도 그렇지. 누군 미남 되기 싫은 사람 있나? 그렇다고 내가 눈쌍꺼풀 수술하고 매일 오이 마사지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난 오로지 평범한 남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해요. 잘난 것도, 특히 못난 것도 없이 평범하고 날 아주 많이 사랑해주는 아저씨이기 때문이에요. 그 민우가 정식으로 청혼을 하러 주희 집으로 내려간 것은 6월. 햇빛 화사한 토요일이었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창밖은 맑고 푸르다. 버스로 달려 서울에서 1시간. 조그만 읍내의 정류장 옆 2층 목조 다실에 앉아 주희는 민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희의 어머니를 만나러 민우는 어제 밤차로 떠났다. 그러니까 지금 주희는 민우를 마중 나온 것이다. 여자란 참 알 수 없는 동물인가 봐요. 어젯밤 터미널에서 민우를 배웅하며 주희는 그렇게 중얼거렸었다. 지금 아저씨를 보내려니까 내가 꼭 아저씨 엄마라도 된 것 같잖아. 길 건널 때 차 조심하고 밤에 이불 차내지 말고 참얼비 나지 않게 창가에 앉도록 해라. 뭐 이러고 싶은데요. 순 엉터리 모성 본능이다, 임마. 밝게 말하긴 했지만 주희의 손을 움켜쥐는 민우의 손에는 떨리는 듯한 힘이 들어있었다. 그에게 손을 잡힌 채 주희는 말했었다. 조심하세요. 길도 말도 조그만 손놀림까지도. 2번째 만남이긴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의 작은 몸짓까지도 유심히 보실 거예요. 내 딸은 줄 수 없네만 다른 집 딸이라면 자네한테 소개를 해줘도 괜찮겠네 하는 정도로는 점수를 따야 하거든요. 차에 오르며 민우는 주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차에서 내리는 내가 옷을 벗어들고 있으면 일이 잘 된 줄 알아? 알았어? 옷을 그냥 입고 있으면 불합격 맞은 줄 알고. 주희는 다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30분 남았다. 그래. 그가 양복 우쩌거리를 벗고 성큼성큼 차를 내려서기만을 기다리자 주희는 집안 식구들을 생각했다. 현재론 찬성 하나, 기권 하나, 반대 하나다. 오빠는 이래도 저래도 좋은 기권, 아버지는 결사 반대, 겨우 내 편이 되어준 엄마. 어머니가 올라왔던 것은 지난 주일이었다. 민우와의 재회를 알리면서 주희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었다. 지금 엄마밖에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집에 내려가 말씀드리고 상의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웬일로 내려왔나 걱정하실 테니까 마침 서울 다녀가실 일도 있다고 했으니 엄마가 한번 올라와 주실 수 없겠어요? 오실 때 내 소라색 스웨터 좀 갖다 주실래요? 그럼 제가 엄마한테 구두 하나 싹 선물할게요. 나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었거든요. 엄마의 딸이 바보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줘요. 그런 이야기였다. 올라오신 어머니가 주희의 신상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서울에서 사흘을 보낸 마지막 날 밤이었다. 넌 왜 그렇게도 꿈이 없나 모르겠다. 불을 끈 방은 어두웠다. 골목 입구에 켜진 외등의 희미한 빛이 창을 넘어 들어와 방을 비추고 있었다. 친구를 찾아온 여고 동창생처럼 주희도 어머니도 둘 다 배를 간 채 엎드려 있었다. 누가 널 보고 독신여자 되라든? 졸업이나 하고 결혼하라는데 왜들 그러니? 만나는 건 말리지 않을 테니까 둘이 그냥 사귀면 될 일 아니냐. 그 사람 지금 결혼해야 돼요. 이민 가서 캐나다에 있는 형이 그분 어머니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들 결혼하는 거 보고야 가시겠다고 안 가고 버티잖아요. 저도 그래요.
결혼하고 대학 다녀도 되잖아요. 저 할 수 있어요. 그만둬라. 벙어리들이나 모아놓고 가르치는 사람과 살아봤자지. 내 팔자가 뭐가 그리 편하겠니? 평생 고생인 짓을 왜 억지를 부려가며 사서 하겠대. 엄마까지 그렇게 말하지 마. 농아들 얼마나 불쌍한 애들인데. 그리고 세상에서 불행한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선생님이 된다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애들을 돕고 이끌어주는 일에 평생을 바쳐도 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말했었다. 사회라는 건 남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알고 고통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몇몇의 이름 없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엄마는 딸이 떼묻기를 바라지 말아요. 세상살이의 구석구석에 너무 달아빠지기를 원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 다 가난한 거 싫어해요. 하루아침에 부장 사모님 되고 싶어하고 자가용 타는 만화님 되고 싶어해요. 어머닌 날 그렇게 기르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는 말도 안 꺼냈다. 아버지가 알아봐라. 당장 널 끌어내려다가 다리를 분질러 놓으려고 하실 텐데. 내가 그 남자 없이는 못 산다고 한다면 아버지도 널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할 거야. 여러 말 말고 학교나 졸업할 생각을 해. 못하겠다면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밖에. 아버지 성질이 어떻게 나오실진 손바닥 보는 것 같잖니. 아마 학교 다 집어치우게 하고 붙들어다가 머리 빡빡 깎아서 뒷방에 가둬버릴 거다. 그럼 난 수건 쓰고 진짜로 도망쳐버릴 거야. 아니지, 가발했을까? 어머니는 혀를 찼다. 에이구, 언제나 철이 나려는지. 이게 무슨 시집은 가겠다고. 주인은 어둠 속에서 생각했었다. 이 밤에도 어디에선가 꽃이 지고 있으리라. 어딘가에선 꽃이 피고 있으리라. 생명이 가야 하는 길, 젊음이 가고 나면 내 빈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질까? 아버지와 상의를 하긴 하겠다만 너희들도 양보를 할 생각을 해라. 하는 말을 남겨두고 어머니는 내려가셨던 것이다. 주인은 버스 정류장을 내려다보며 소리 없이 뇌었다. 엄마, 비둘기는 말이에요. 어미가 새끼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는 법을 가르친대요. 멀리 날아갔다가도 집으로 찾아 들어오는 법을 말이에요. 그치만 사람은 집을 떠나서 걷는 법을 배워야 하잖아요. 20이 넘으면 누구나 미아가 아니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집을 떠나 더 멀리 더 풋풋하게 걸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버스가 들어오고 있었다. 예정대로라면 민우는 저 차에서 내리리라. 주인은 눈을 감았다. 주여, 그가 우쩌고리를 벗어 손에 들고 있게 해주세요. 팔딱거리는 가슴을 껴안고 여기 조그만 여자가 하나 엎드려 있습니다. 입속으로 숨을 세웠다. 차를 내려 있는 그를 한눈에 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선 것과 눈을 뜬 것은 거의 동시였다. 흰 와이셔츠에 감색 싱글, 자줏빛 무늬 넥타이를 단정히 메고 떠났던 그 민우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옷옷을 벗어 어깨에 메고 있지 않은가. 버스 정류장 가운데 서서 자기를 찾느라 두리번거리는 민우를 내려다본 순간 주인은 카운터에서 차값 거스름돈도 받지 않은 채 목조 다방에 삐걱거리는 계단을 부서져라 밟으며 밖으로 내닫고 있었다. 덥석 민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곤 기쁨으로 눈물이 넘칠 것 같아서 그에게 중얼거렸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민우가 앓고 난 사람처럼 성큼해진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어디 좀 들어갈까? 아니요, 그냥 걸어요. 단층집들이 늘어선 한산한 시가지를 빠져나오면
바로 강이 흐르고 있었다. 일찍 여기 도착해서 주인은 시간을 보내느라 이 강변에 와 손을 씻었었다. 엄마가 뭐래요? 우리 아버지도 만나셨어요? 참, 저 지금 바로 차 타고 집에 내려갔다 올까요? 아니, 조금 있다가 대답해요. 주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했다. 주님, 감사해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겠어요. 주희가 눈을 들었을 때 민우는 어두운 얼굴로 말없이 그녀를 향해 몇 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곤 주희를 지나쳐 몇 걸음 강가로 걸어가며 대답은 마찬가지셔. 너, 안 된다는 거지. 한마디야. 아버님 말씀이 자네까지도 기다려주질 못하고 이렇게 나오겠다면 내 딸을 집에 데려다 놓을 수밖에 없겠네 하시더라. 서두를 일이 따로 있지 않냐면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왜 우쭈고리는 벗었어요? 일그러진 표정으로 민우가 몸을 돌렸다. 그리곤 내뱉듯이 어떤 나쁜 녀석이 좌석 등받이에 껌을 붙여놓은 걸 모르고 앉아서 뭉겠지 뭐야. 이거 봐. 주인은 멍하니 그가 내미는 옷을 보았다. 감색 웃옷 뒷등에 길고 허옇게 껌이 들어붙어 있었다. 고개가 숙여졌다. 내려다보는 초록빛 구두 콧등이 점점 흐려지면서 주위에 볼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덜렁덜렁 떨어졌다. 저녁 그늘은 산허리에 제일 먼저 내렸다. 강물에 비친 산이 잿빛으로 바뀌어 가면서 화사한 6월의 오후가 서서히 가라앉아 가고 있었다. 무언가 억울하고 허전한 마음 때문에 자꾸만 울어버렸지만 민우가 등을 두드려주고 달래고 또 달램으로써 주인은 겨우 눈물을 그쳤다. 아저씨, 뒤로 돌아서. 왜? 나 코 풀 거야. 울고 났더니 막 콧물 나온단 말이야. 야, 너 대대적으로 너무한다. 그러나 민우는 알고 있었다. 바로 이런 주희가 민우가 가장 사랑하는 그녀임을. 강물 위에 돌을 던져 물방울을 누가 많이 튕기나 시합도 했다. 민우가 주희의 팔을 잡아 돌 던지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어두워질 때까지 그 강가에서 보냈다. 저녁이 앞산을 덮으며 내려왔다. 서울에서 내리며 민우는 주희의 마음을 매만져 주려고 잘됐지 뭐야. 너 결혼하면 유부녀가 되는 거야. 네가 유부녀라니 징그럽지도 않니? 주희가 웃으며 소리쳤다. 드디어 찬밥 30개예요. 한 달 내내 식은 밥 먹게 생겼군. 민우가 주희를 약 올려줄 때마다 주희는 이 다음에 같이 살 때 약 올린 숫자만큼 아침에 찬밥덩이 먹여 출근시킬 거라면서 그 숫자를 세워오고 있었다. 그날 헤어져 집으로 돌아간 주희도 민우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자신들이 가진 사랑의 내일이 결코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괴롭게 마음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학교에 고무신을 신고 오기가 일쑤였던 성현이가 스스럼 없는 남자친구라는 주희가 세워놓은 벽을 깨고 넘어오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것은 그 후 며칠이 지나서였다. 그날 성현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얘가 불난집에 부채질하나? 하는 주희의 심정에는 아랑곳 없이 그날의 성현이는 진지했고 씩씩하기 일변도였다. 4. 토요일이면 비가 온다. 화요일에도 목요일에도 비는 내린다. 오요일이란 없으니까 요일 따라 비가 내릴 리도 없다. 그런데도 왜 비는 토요일에만 내리는 것 같을까? 아카시아 꽃향기를 맡으러 가자던 약속도
주인은 비 때문에 지키질 못했다. 자전거 하이킹을 가기로 한 토요일에도 비가 내려서 민우와 영화를 보는 것으로 대신해야 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들은 알리라. 왜 토요일에는 비가 오는지. 토요일은 약속의 날이기 때문이다. 한 주일의 길고 긴 기다림 속에서 비워놓은 순백의 시간. 토요일의 약속 위로 내리는 비는 비가 아니다. 시간이 우리들의 약속보다 더 위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속삭임. 허무한 토요일에 내리는 비는 안타까움이다. 교회로 나가거나 가까운 수원이나 인천을 다녀오는 계획을 애써 마련한 토요일에는 이상스럽게도 꼬박꼬박 비가 내렸다. 그러면서도 아무 약속도 없는 토요일이면 방에 있기가 미안하고 죄스러울 정도로 맑고 푸른 하늘이 되었다. 덕수궁에서였다. 부슬거리던 비가 개인 토요일이었다. 어둠과 밝음이 반반인 저녁 무렵 하나둘 외등에 불이 들어오고 있었다. 석조전 옆 모란밭을 내려다보며 주희와 민우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느 사이에 모란은 피었다가 져버렸을까. 꽃이 지고 난 그 자리에 비로소 열매를 마련하는 나무들. 꽃은 소담한 열매를 마련하기 위한 찬란한 고통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며 어둠이 내리는 모란밭을 바라보던 주인은 무심히 민우에게 고개를 돌렸다. 건너오는 민우의 눈빛이 이상스레 빛나고 있었다. 왜 그래요? 민우는 그냥 고개를 저었다. 왜?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 어디 아파요? 그래, 아프다. 어디가? 널 안고 싶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멈추어버린 시간 속에서 주인은 불타는 눈으로 속삭였다. 자, 이것만 안아요. 손을 뻗어 그의 가슴에 놓았다. 가슴에 와닿는 주위의 손을 잡아 민우는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아프도록 억센 손이었다. 잎이 떨어지듯 주인은 고개를 꺾었다.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결 어두워진 어둠 속에서 주인은 민우를 달래듯 장난스레 중얼거렸다. 아저씨는 틀렸다. 남자들이란 자기가 안고 싶으면 그냥 막 안고 그러나 보던데. 그러니까 아저씨는 바보지. 성현이는 별일 없는 한 고무신을 신고 학교로 나왔다. 지금 이 상태의 우리들에게서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로 주인은 성현이의 예기치 못했던 애정 고백을 가라앉혔고 둘 사이는 쉽게 옛 껍질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넌 계속 고무신 신고 학교 다닐 거니? 왜? 넌 고무신하고 무슨 원수졌냐? 끝내 고무신을 신고 다니겠다면 난 안 만날 거야. 그럼 신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주던지. 신주머니 들고 유치원부터 다시 다니려고? 구두는 신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너 만날 때만 꺼내서 신으려고. 고무신도 신었겠다. 일찌감치 복덕방 영감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니? 출첵길도 그쪽이 빠를 것 같아. 그러니까 복덕방 영감이 아니라 복덕방 청년이 되라 이 말이겠다. 고려해보지. 내가 언제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더냐 싶게 태어난 얼굴로 성현이는 하하거리며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틈틈이 주위를 찾아왔고 강의실 밖에서 기다리곤 했다. 중간 시험이 끝나던 날이었다. 시험 시간을 기다리며 빈 강의실에서 노트를 훑어보던 주인은 볼펜 끝을 깨물면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교정은 텅 비어 보였다.
문득 시험 끝나는 대로 하루 시간을 내어 집에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일의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에서였다. 이런 상태로 하루하루를 견디어 나가다가는 학교도 민우도 다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 어떻게든 마음의 정리를 해야겠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어 보여. 자기에 대하여 참담한 기분을 숨길 수 없으면서도 그러한 자기가 어딘지 우습기도 했다. 아빠, 엄마도 안 된다는 시집을 가겠다고 바둥거리면서도 시험 공부를 하고 앉았다니. 나도 참 엉터리다. 민우 씨, 다 늙어가지고 장가 한번 잘못 가는지도 모르지. 이런 뒤죽박죽인 여자와 살겠다니 말이야. 회사 일로 올라온 오빠가 주희를 찾아온 것은 시험이 끝난 며칠 뒤였다. 반가웠다. 숨길 수 없이 허전하던 그동안의 마음을 씻어내며 주희는 오빠와 하루를 보냈다. 주희 옷이나 하나 사줄까 했었는데 정말? 정말? 그런데 예산 부족이 올시다. 부족한 대로 약속한 걸로 하나 사주라. 응? 수영복이나 하나 사줄까? 수영복이 옷인가 뭐? 옷이 아니면 수영복이 그럼 양말이냐? 바르다 신냐? 수영복이야 그냥 수영복이지. 수영복이란 말이 여름을 생각하게 했고 여름은 바다를 떠오르게 했다. 바캉스 갈 때 쓸 거로 가방을 하나 사달라고 졸랐다. 좋다 사주마. 그렇지만 너 내가 총각 시절이니 이런 국물이라도 생기는 줄 알아라. 내가 장가 갔다 하면 너 같은 건 없다 없어. 어휴 속물 냄새. 하얀 가죽으로 된 가방 하나를 사주고 오빠는 밤차로 내려갔다. 차 시간을 기다리며 서울역 그릴에 앉아서 오빠는 민우의 이야기를 꺼냈다. 너희들 왜 그러니? 연애를 해도 왜 그렇게 해? 너 없으면 죽고 못 산다. 한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으니 세상사 치우고 같이 살아야겠다. 이래가지고서 살벌해서 되겠냐? 사랑의 비장미? 그래, 다 좋아. 그런데 훗날 어떻게 되는지 아니? 많이 사랑하고 많이 울지 말고 조금씩만 좋아하고 조금씩만 울어라. 사랑도 좀 경제성 있게 해. 오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희는 생각했다. 오빠야 여행 한번 하면 새 여자 하나씩 만드는 사람이잖아. 버스 2시간만 같이 타면 그 여자와 집에까지 찾아오게 만들고. 그런데 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사랑인지도 모르겠어요. 민우랑 만나서 같이 있다가 밤에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도 내가 먼저 시내버스 타고 앉아 창밖에 서 있는 그 일을 내려다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하고 영원히 헤어지는 것만 같고 이런 걸 뭐. 주인은 속으로 오빠에게 말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대학 연극부의 정기 공연이 학교 소강당에서 이틀 동안 막이 올랐다. 민우는 마지막 공연을 보러 학교로 찾아갔다. 주희가 역을 하나 맡아 출연을 했던 것이다. 가열 50번 좌석에 앉아 계세요. 내가 단번에 아저씨가 어디에 있나 알아맞힐 테니까요. 컴컴한 객석에 뭐가 보이겠니? 바로 그거예요. 가열 50번은 그쪽 입구의 불빛 때문에 객석이 훤하게 보이는 곳이거든요. 아무데나 앉아 있을게. 나 찾다가 대사 까먹을라. 그러나 주희는 주희대로 마음먹은 일이 있었다. 그날 나 아저씨랑 사랑할까봐. 뭐? 사랑? 누가 그랬거든요. 나 몰래 2사람만의 비밀을 간직하는 거라고요. 나 참.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저씨랑 나만 아는 비밀을 하나 정하잔 말이에요. 내가 아저씨를 발견하면 아저씨 쪽을 보면서 귀를 만지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는 그때 크게 기침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야, 대단히 복잡하구나.
내가 귀를 잡는 건 저예요. 주희 여기 있어요. 하는 뜻이고 아저씨가 기침하는 건 오냐 알았다. 내가 여기 앉았으니 마음 푹 놔라. 그런 뜻. 영국 구경이고 뭐고 다 그만둬야겠다. 왜요? 이건 배우라는 게 연기할 생각은 안 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 연극 볼장 다 본 거 아니니. 게다가 귀 잡는 건 또 뭐고 기침은 또 뭐냐. 애들 학예회도 아니고 유치하겠으리. 와, 아저씨 정말 안 되겠다. 유치하다니. 유치한 게 뭔데요? 문제는 받아들이는 쪽이 얼마나 진실하냐에 달려있어요. 유치하다는 유행과 가락도 때에 따라서는 가슴을 울리도록 감동적일 때가 있는 거예요. 민우는 서늘한 초여름의 밤 공기를 마시며 캠퍼스를 걸어 공연장으로 향하면서 그날의 주희를 떠올렸다. 그리고 주희의 부탁대로 가열 50번 좌석에 정확하게 앉아서 연극을 보았다. 경제적으로 망해가는 한 가족의 갈등을 그린 연극이었다. 학생들의 창작극이라 서툰 구석이 많았지만 파산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돈보다 먼저 각자의 삶이 파멸되어 있음을 깨달아 간다는 이야기에는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었다. 둘째 딸 역을 맡은 주희가 무대에서 자기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귀를 잡았을 때 민우는 기침은커녕 웃음이 먼저 나와서 그것을 참느라 혀를 물고 앉아 있어야 했다. 겨우 웃음을 멈추고 나서 민우는 그 한 번으로 끝이려니 했다. 그러나 주희는 대사가 없이 객석을 향해 서 있을 때 다시 귓볼을 잡는 것이 아닌가. 기침을 하기 전에 옆 사람 눈치부터 살펴졌다. 어물어물하다가 입을 가린 채 겨우 하는데 이미 주희는 극중의 어머니 품에 안기며 무대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다시 무대로 나온 주희가 세 번째로 귀를 잡은 것은 의자에 앉아서였다. 민우는 정신없이 기침을 했다. 그게 너무 커서 앞에 사람이 다 뒤를 돌아다 볼 정도였다. 그때부터는 연극을 보는 게 아니었다. 주희야, 제발 귀 좀 잡지 말아라 하면서 민우는 주희만을 지켜보고 있어야 했다. 막이 내릴 때까지 주희는 2번이나 더 귀를 잡았다. 그날 밤 집에 바래다 주려고 함께 온 민우를 끌고 주희는 가까운 어린이 놀이터로 들어갔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조금만 앉았다 가요. 불 켜진 창들이 멀리 이어지는 주택가가 한눈에 바라보였다. 여름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방학이 얼마 안 남았지? 그네에 앉아 발을 흔들고 있는 주희를 내려다보며 민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네, 그렇지만 지난 겨울처럼 떨어져 지내진 않을 거예요. 그냥 서울에 있을래? 아니요. 집에 가 있으면서 한 주일에 2번씩만 우리 만나요. 일요일에는 아저씨가 내려오고 수요일에는 제가 올라올게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잠시 말이 끊겼다. 민우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주희야. 그 목소리가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주희는 그네를 멈추며 작은 담배 불빛에 비치는 민우의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나 아주 지방으로 내려갈까 해. 무슨 일인데요? 왜요? K씨 알지? 거기다가 이번에 누가 학교를 하나 세워. 그걸 맡아서 해보지 않겠냐고 나한테 교섭이 왔어. K씨. 주희는 이름만 들어온 그 도시를 생각했다. 그곳은 남쪽이었다. 바다가 있는 도시였다. 그리고 멀고도 먼 곳이었다. 주희는 일어서고 있었다. 아저씨는 혼자서 다 결정해버렸군요. 내려가기로. 아냐, 다만 내려가고 싶긴 해. 내 손으로 학교를 움직여보고 싶고.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헤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울음 섞인 목소리를 껴안기라도 하듯 팔을 벌려 민우는 주위를 안았다. 어깨를 쓸어주는 민우의 손길을 느끼며 주위는 조그맣게 안겨 있었다. 보내야 하나. 보내고 나서 보고 싶어도 참으며 편지나 쓰고 잘 들리지도 않는 시의 전화로 안부나 물으며 한 달에 한 번쯤 만날 날을 기다리며 달력에 동그라미나 치면서 지내야 하나. 민우의 가슴에 볼을 묻은 채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았다. 별빛도 없이 캄캄한 하늘. 그 하늘마저 흐려와서 주인은 눈을 감았다. 5. 새벽 하늘은 잿빛이다. 외등이 비춰주는 텅 빈 골목을 걸어 나오며 주인은 하늘을 쳐다보곤 했다. 별빛마저 보이지 않았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골목에 울려 퍼지는 발소리가 동행일 뿐 불 꺼진 집들은 잠든 듯 늘어서 있다. 멀리 문등을 켜놓은 집이 보인다. 안개가 내리고 있다. 새벽 안개에 가려서 그 불빛은 더 멀어 보이고 그 사이로 눈이 내리는 것 같다. 가느다란 쌀랑눈이. 누구였던가. 짙은 안개 속에 켜진 문등을 보며 문득 종군하고 싶다고 말한 시인은 내 마음이 어두워서 저 밝아오는 새벽 하늘마저 어두워 보이는 것인가. 슬플 때 바라보면 모두가 다 슬퍼 보이나 봐요. 어제도 민우와 헤어지며 그런 말을 했었다. 민우네 집 가까운 동네에서였다. 지대가 조금 높은 곳이어서 멀리 펼쳐진 주택가가 한눈에 바라보였다. 방마다 불이 켜진 창들은 바둑무늬 모양으로 정교롭게 빛나고 있었다. 기쁘고 흐뭇할 때 바라보면 저 불빛들은 얼마나 정겨워 보이나. 그러나 내일이면 민우는 멀리 남쪽으로 떠난다. 그런 생각을 하며 바라보는 불빛들은 오히려 슬픈 빛이었다. 저 많은 방들 중에 이 하늘 아래 그와 나 둘이서 함께 가진 방 한 칸이 없어 헤어지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바보스런 슬픔이었다. 불빛들은 어떤 것은 하얗고 어떤 것은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푸른 빛은 형광등일 테고 하얗게만 보이는 것은 백열등이겠지. 어제는 그런 생각을 하며 참았던 슬픔들이 떠오른다. 불어오는 새벽바람이 서늘했다. 그 차가움이 가슴속의 설움과 섞이면서 자꾸만 목이 메어서 주인은 고개를 숙이곤 했다.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혼자서만 하기다. 앙앙 울고 싶은 거. 바람이 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가슴이 허전한 거. 이런 기분은 나 혼자서만 하기다. 아저씨 앞에서는 안 하기다. 하나, 둘, 셋이다. 눈물이 찔끔 나오려고 하면 하나, 둘, 셋 하고 마음속으로 소리치기다. 그럼 괜찮을 거야. 수없이 마음으로 주인은 다짐을 했다. 택시를 잡았다. 민우가 새벽차를 타는 역으로 향했다. 텅 빈 거리를 택시는 달렸다. 차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거세게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눈을 아프게 했지만 주인은 문을 닫지 않은 채 바람 속에 얼굴을 맡겨놓았다. 무릎에 얹은 숄더백에 든 조그만 상자를 매만져 본다. 민우에게 주려고 어제 산 것이었다. 무엇을 사야 할지 정하지도 못한 채 조그만 선물을 하리라 마음먹고 며칠을 지내던 어느 날 막연히 버스를 탔었다. 그때 버스 노선을 표시한 표지판 옆에 창경원 경유라고 써있는 작은 팻말을 보았다. 아, 창경원. 거기서 우리는 처음 만났지. 달빛을 담뿍 받으며
마음 깊이 간직돼 있는 그날 우리는 목마를 탔었지. 시내로 들어와 버스를 내렸다. 무엇을 살까 서성거리지도 않았다. 목마를 사기로 했다. 목각 인형들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 나무로 만든 조그만 말을 하나 샀다. 암갈색으로 잘 다듬어진 말이었다. 갈기를 휘날리며 허공을 향해 앞발을 들고 뛰어오르는 말이었다. 그걸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주인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않고 턱을 괴고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슬픔이 배어오는 눈길로 목마를 오래오래 바라보았다. 눈싸움이라도 하듯이. 이제 민우에게로 가 있을 이 목마와 친해지자는 생각이었다. 주인은 목마에게 말했었다. 임마, 너 이런 말 알아?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 너 모르지?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며칠을 함께 있을 거라고. 이 다음에 만나거든 안녕하셨습니까 해야 한다. 날 보고 모른 체 하면 너하고 친구 안 할 거야. 넌 이제 아저씨 따라서 먼 데로 간단다. 거긴 말이야. 바다가 있는 곳이야. 가서 우리 아저씨랑 잘 있어야 한다. 사랑을 축으로 한 우리들의 회전을 위하여. 어제는 종이에 그렇게 적어서 목마와 함께 넣고 포장을 했었다. 조금씩 이제 치루어내야 할 헤어짐에 익숙해지려고 애써온 주의였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새벽바람에 아프도록 볼을 내맡기고 앉아있는 지금 숨길 수 없도록 가슴은 쓰라렸다. 불빛이 환한 역사 앞 광장으로 택시는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다. 민우는 그동안 2번 KCL 다녀왔다. 어제 짐을 붙이고 오늘 아주 떠나는 것이다. 4시 반차. 차표는 예매를 했었다. 헤어지는 일. 길게 오래 하는 것 아니라는 민우의 말대로 차 시간보다 10분 일찍 만나서 가는 모습이나 보기로 약속했으면서도 택시를 내리며 시계를 보니 4시였다. 대합실에 앉아 민우를 기다리며 잠잠하게 앞으로의 일이나 생각해 보리라. 그러나 대합실로 향하는 주희에게 민우가 불쑥 다가서는 게 아닌가. 주희가 깜짝 놀라며 왜 벌써 나왔어요? 오늘 안 가요? 안 가긴. 네가 이럴 줄 알고 미리 나왔지. 앞만 봐도 네가 일찍 나올 것 같더라. 우리는 아무래도 좀 너무하네요. 그죠? 약속을 해놓고서도 둘 다 미리 나오기나 하고. 역 광장에 놓여있는 벤치에 가 앉았다. 환하게 밝혀진 광장 너머 서울은 아직 캄캄한 밤이었다. 이제 7월. 그가 비워놓고 떠나는 서울. 곧 방학을 하면 나도 비워두고 가야 하는 서울. 주인은 멀리 부옇게 개어오는 하늘 끝으로 주었던 눈길을 민우에게로 돌렸다. 가방을 열고 목마가 든 상자를 꺼내었다. 아무 말 없이 민우에게 내밀었다. 뭐니 이거? 그냥 드리고 싶어서 하나 샀어요. 나중에 혼자 풀어보세요. 뭘까? 궁금한데?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동물성도 되고 식물성도 되는 거예요. 집에서 기를 수도 있니? 지금 저랑 스무고개 하실 거예요? 주희의 손에서 상자를 받아들며 민우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고맙다. 재산 목록 2호로 지정할게. 2호요? 그럼 1호는 뭐예요? 1호는 주희 바로 너지. 내가 재산이에요? 어머, 그럼 아저씨는 파산하면 날 팔아먹겠구나. 조금 있으면 헤어질 것도 잊은 채 둘은 낮은 소리로 웃었다. 여행 가방에 상자를 챙겨 넣고 민우도 가방에서 조그만 상자를 하나 꺼냈다. 자, 이건 네 거. 아저씨가 저 주시는 거예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십자형으로 리본이 메어진 상자가 은박 포장지에 쌓여 있었다. 너도 집에 가서 펴보기다. 우습다. 아이들처럼 뭐 하나씩 주고받고 하는 게. 말끝을 흐리며 주인은 민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욕심 부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들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내일이 초라하지 않게 보살펴 주세요. 목이 아프도록 눈물이 차올라서 주인은 소리 없이 하나, 둘, 셋, 넷 새어나갔다. 어깨를 감싸주는 민우의 눈길을 느끼며 주인은 가만히 고개를 들었다. 전 열심히 공부하면서 착하게 있을 거예요. 아저씨도 열심히 일하시기에요. 민우는 내려갔다. 개찰구를 빠져나가며 번쩍 손을 들어 올리는 민우를 그 모습을 가슴에 새겨두기라도 하듯 두 손을 앞으로 모아 가방을 잡고 미동도 없이 서서 주인은 민우를 보냈다. 민우가 남쪽 케이시로 내려갈까 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들려주었던 그날 밤 이후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린 것은 집으로 돌아와서였다. 다만 우연이었을까? 민우가 주희에게 주고 간 선물도 나무로 만든 조그만 말이었다. 색깔이 좀 엷은 다갈색이었을 뿐 주희가 민우에게 준 것과 크기도 서 있는 모양까지도 비슷했다. 아, 우리는 왜 이럴까? 주희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오래오래. 우리들이 만나게 될 때 이 작은 목마들도 서로 만나리라. 그런 생각을 하며 주인은 그 말에게 마 민우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방학을 했다. 긴 장마가 시작되었다. 매일 비가 내렸다. 고향집으로 내려온 주인은 빗속을 우산을 받고 나가 편지를 붙이기도 했고 시외전화로 민우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냈다. 가슴 밑바닥이 쓰리도록 보고 싶었다. 몇 번을 내려가 만나볼까 마음먹기도 했었다. 민우 쪽에서 내려왔다 가지 않겠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전화나 편지로 전해지는 민우의 생활이 바쁘고 힘든 하루하루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당분간 그를 만나는 일을 참으며 지냈다. 내려간다고 해도 바쁜 그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더욱 번거롭게 할 것 같았다. 더욱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여자가 찾아오고 하는 일이 민우의 주위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리도 없으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학교 일로 올라온 민우를 서울에서 만난 날도 장마가 치던 날이었다. 민우는 놀랄 정도로 수척하고 피로해 보였다. 얼굴 많이 안 됐어요. 무리하나 봐. 전부 새로 시작하는 일이라 좀 고단하긴 해. 할 일이 하나둘이래야지. 그래도 과로해서 건강이라도 해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곧 좋아질 거야. 내가 내려가서 밥 해주고 그럴까 보다. 이 다음에 싫도록 해. 조금만 더 있다가. 민우는 하숙을 하고 있었다. 볼을 쓸며 웃는 민우의 그늘진 눈빛만이 여전한 빛으로 그윽했다. 마민우 씨는 잘 지내고 있어요. 마주이 양은 어때요? 마주이 양도 안녕하셔. 털에 윤기가 흐르는걸. 서로가 사준 것이 목마였다는 우연 때문에 둘은 서로가 가진 말에게 상대의 이름을 붙여서 마주희, 마민우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때 한번 서울을 다녀온 일이 있었을 뿐 주인은 외출도 없이 집안에 박혀 지냈다. 매일 집안 구석구석을 창틀까지 닦아내며 청소를 했고 다락이며 지하실까지도 말끔히 치웠다. 어쩌다가 날이 개이면 한아름씩 빨래를 빨아놀고는 하였다. 그런 주의를 보고 어머니는
저 애가 고모를 닮았나 봐요. 고모가 무슨 울적한 일이 있으면 집안 털어내고 빨래하고 하잖아요. 빨 게 없으면 공연히 겨울 레이까지 꺼내서 빨아대더니. 어쨌거나 집안 한번 호원해져서 좋구나. 아버지는 태평이었지만 어머니는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으면서도 염려스런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곤 했다. 긴 장마로 남쪽에 수해가 많다는 기사가 신문을 메우기 시작하자 민우가 있는 곳에 별 사고라도 없나 기사 하나하나까지 눈여겨 살피게 되었다. 그러다가도 기다리던 날 편지가 오지 않으면 그날은 이를 4-5번은 닦아냈다. 짜증스러울 때 이를 닦는 건 주위의 버릇이었다. 그런 주위를 보고 너 또 왜 거품 물고 그러니? 오빠는 알만하다는 듯이 싱글거렸다. 그렇게 편지가 오지 않는 날은 민우가 준 목마에게 중얼거리곤 했다. 헤이, 마민우군. 너희 아저씨 보고 빨랑 편지하라고 그래. 알았어? 내일도 편지 안 오면 너 한 대 맞을 줄 알아라. 장마가 개이던 날이었다. 민우에게 전화를 했으나 오늘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대답이었다. 웬일인가 싶어서 다음날 다시 전화를 했다. 민우는 역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는 날도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어정쩡한 대답이었다. 집에는 친구에게 놀러 간다고 속이고 주희가 민우에게 내려간 것은 그 후 며칠이 지나서였다. 그날 차를 타기에 앞서 주희는 다시 한번 전화를 했다. 민우는 학교에 없었다. 몸이 아파서 일주일째 학교에 못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수산 작가의 바다로 간 목마.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윤희의 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